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신행 김태희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국제경제학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자, 국제경제학은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이렇게 크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무역이라는 것은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화폐가 없는 순수한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환하는 거잖아,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분석 방법도요, 이렇게 미시경제학적인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제금융론이다라고 하면 국제경제 어떤 화폐적인 현상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거시경제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화폐 이론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국제무역론에서는요, 뭘 다룰 거냐면 무역의 패턴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22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국가가 어떤 상품을 수출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비교우위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우위론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있을 때 어떤 강력한 나라가 두 상품 XY에 대해서 모두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장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교환할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우위론과 관련된 리카르도 모형이다, 리카르도라고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핵쇼올린 정리가 있죠. 아니, 어떤 나라가 왜 비교우위를 갖게 돼? 라고 하면요, 요소의 부존도야. 노동이 풍부하냐, 자본이 풍부하냐, 이러한 생산 요소에 대한 부존도에 따라서 비교우위가 결정된다라는 게 핵쇼올린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주로 산업 간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간 무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산업 간 무역 말고 산업 내 무역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페이지, 생산 요소의 부존도가 비슷해. 그래서 선진국 간이라도 선진국 간 어떤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간 요소 부존도가 상이한 선후진국보다도, 산업 간 무역보다도 선진국 간 교역하는 게 거기 보시면 산업 내 무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산업 내 무역이 최근에는 또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산업 내 무역이라는 그것은 뭐라고 할까? 제품에 대한 차별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산물과 그냥 자동차, 노트북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동차인데도요, 중국과 아니면 뭐 독일과 생각을 해보시면 외제차 고급 세단을 수입하고 뭐 좀 저렴하거나 트럭을 수출하거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규모의 경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러한 산업 내 무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품 차별화라는 것은 뭐야?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역의 이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교역은 우리가 시장의 원리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자발적인 교역을 하게 되면 윈윈,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이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윈윈, 이렇게 어느 한쪽을 우리가 궁핍하게 만드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 아니라
둘 다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트라든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WTO를 중심으로 무역 장벽을 완화하면서 이러한 상호 이득을 더 파이를 크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무역의 소득 분배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 무역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호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 이득이 모든 국민들,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 이익은 증가한다고 국가 전체 이익은 증가합니다. 이익은 증가하는데 but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but 구성원은 차이가 있어. 구성원 모두가 이득은 아닙니다. 이득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FTA를 미국과 체결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해피해질지 모르겠지만 뭐 농민단체들은 뭐 한국, 칠레,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게 되니까 반대한다고요. 그래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득을 얻는 집단의 이득이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집단보다 이득은 더 크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이거를 적절하게 피해를 보는 거니까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해주게 되면 보상이 필요한 거야.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정책은요. 무역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뭐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할당하는 쿼터제도 보게 되겠죠. 쿼터 아니면 수출 자율 규제 뭐 이런 것들 보게 될 거예요. 수출 자율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통합과 국제협력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국가들이 WT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트 이후에 WTO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WTO가 이제 애매하니까 그냥 준비가 된 국가끼리 FTA를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나중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국제금융 파트는요. 이제 국제수지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국제수지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이루어진 국제수지 살펴보게 될 건데 자,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과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흑자를 달성했는데 또 국제수지 적자 하면서 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또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또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서는 뭐 그러한 국제수지, 국가 간의 대내외 거래 그거 관련된 얘기를 살펴볼 거고요. 환율 볼 겁니다. 환율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자국 화폐와 외화가 달러라고 보세요. 그래서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교환 비율, 이렇게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달러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1원짜리를 1000개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원달러 환율 100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환율이 올라갔다 이 표현은 뭐냐면 1달러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1,500원을 줘야 된다 하면 이게 환율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상승하면 이게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달러를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보세요. 1달러 얻기 위해서 옛날엔 1원짜리 1000개 주면 되는데 이제 1500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외환 달러라고 하면 이게 달러의 거래량 해가지고 달러에 대한 수요, 달러에 대한 공급, 이게 바로 달러의 가격이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해외 여행을 앞둔 여행자는 여행 경비가 늘어요. 그래서 해외 여행에 대한 경비가 증가합니다. 경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이너스야. 근데 수출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 기업은 우리나라 물건보다 해외 물건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케이, 더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는요, 요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효과랑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고정 환율 제도와 그리고 뭐 관리 변동 환율 제도 아니면 변동 환율 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 네, 이렇게 보시면 환율 제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또 어떻게 결정되는가 해서 환율의 결정 요인들 여기서 많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환율 결정 요인. 네, 요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경제하에 경제정책 비교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통화 공급이 증가하자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전쟁 비용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전쟁 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은 통화량을 증가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다 야기시키게 된 또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플레가 독일에도 수출돼. 독일에도 인플레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야. 그럼 인플레를 억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뭐야, 미국 쟤네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했네. 그래서 독일이 이자율을 올리게 됩니다. 독일이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이자율 인상했더니 다른 나라에서 독일이 당연히 수익률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금이 독일로 빨려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자금이 독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돈이 독일로 이동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만큼 침체를 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한 나라의 어떤 정책과 행동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화제도의 변화 해가지고요. 첫 번째 줄에 근본위 제도, 약간 고정환율 제도죠. 변동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 다시 또 변동환율 제도 이렇게 변하는 거 살펴볼 거고요. 특히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1999년에 유로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2000년 되면서 뭐야, 통합된 국가가 나와.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성경이나 이럴 때 야, 세계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최적 통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최적 통화 지역.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러면서 유로화가 이제 단일 경제를 이제 지향하면서 나갔는데 뭐 지금은 좀 유로화를 탈퇴하려는 브렉시트나 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또 생기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국제 금융시장과 금융위기, 이것도 하나의 우리 이슈가 됩니다. 1980년대 금융위기, 남미의 외채 위기가 있었고요. 1980년대 남미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멕시코, 뭐 얘도 뭐 남미네. 예, 아무튼 멕시코. 네, 여기는 이제 뭐 아르헨티나 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97년에 아시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뭐 4마리 호랑이, 용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을 비롯한 네, 외환 금융위기 발생하게 되었고, 그 다음 이제 2008년 또 미국발 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금융위기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유무역 확대와 자본 자유화로 국가 간의 상호관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진짜 단일 경제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중동 산유국들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 이걸 가지고 선진국 은행에 예치하는 거야. 저축을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갖고 다시 남미나 아시아 뭐 정부 기업에게 빌려주고 또 아니면 또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국가 간의 화폐 가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이러한, 아니면 상환을 거부하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 나라한테 빌려줬더니 그 나라가 배째, 디폴트, 모라토리움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또 다른 나라로 연쇄적인 어떤 위기의 전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절은 본서의 구성이니까 따로 뭐 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챕터 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뭐 챕터 2장부터도 가능한 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교과서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